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는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닌 떼거지로 몰려있는 곳이다. 전 가족이 부모님과 저 이렇게 3명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귀신을 보지 못하시고 저만 귀신을 봅니다. 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1시경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와서 뒤척이던 중 갑자기 추워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문이 저절로 열리더군요. 그리고는 웬 머리통이 문 열린 사이로 절 바라보더군요. 바로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덕분에 몸이 마비가 오더군요. 꼼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목은 움직일 수 있더군요. 이런 일을 좀 많이 겪어서 그리 무섭지만은 않더군요. 그리고 나한테로 기어오는 아줌마인지 처녀인지 모를 귀신. 특징이 나시티에 청반바지를 입고 머리를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으로 제 몸 위를 기어오르더군요. 제 몸 위에 올라탄 이 귀신은 자기 머리를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절 쳐다보더군요. 입에 피를 잔뜩 묻히고선 말이죠. 몸이 굳어 소리도 못 지르고 있는데 이 귀신이 점점 머리를 앞으로 내미더군요. 이때 갑자기 목도 마비가 왔습니다. 10cm만 더 앞으로 오면 키스가 되어버리는 순간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풀리고 이 귀신은 씩 웃더니 사라지더군요. 전화를 받아보니 친구 녀석이었는데 하는 말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내가 자다 꿈을 꿨는데 너가 웬 귀신한테 성폭행당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놀라서 깼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했는데 아무 일 없었냐?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이의 사실을 말해줬더니 친구 녀석이 나중에 술이나 한잔 사라더군요. 요번 이야기는 버려진 흉가 이야기가 아니라 지인분 친구네 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 강원도에 삽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지 않은 흉가들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위험한 흉가들도 가봤습니다. 제가 영안이 트인 건지는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봐왔고 무속인 분들도 절 보면 이상하게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도와드렸는데 이번 얘기는 아는 분을 도와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건설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친구분 집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집이 완공돼서 지인분 A와 친구분 B가 입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날부터 악몽과 가위에 눌리고 장난이 아니었다는군요. 하지만 새 집을 지어놓고 다시 나갈 수도 없고 해서 꼭 참고 살았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자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A씨에게 말해 저한테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A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집을 찾게 된 건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관계로 낮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저녁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집을 보자마자 놀란 게 그 집 전체를 뿌연 안개 같은 연기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저 집은 절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들어가기도 꺼려지는데 부탁을 받았으니 할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위에 쪼그려서 절 물끄러미 쳐다보는 웬 꼬마애부터 현관 안쪽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 위에 누워있는 여자아이.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온몸이 피투성이인 아저씨부터 귀신들이 좀 많더군요. 가장 압권인 귀신은 부부 침실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있는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두 눈이 뻥 뚫려서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이빨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귀 한쪽도 없었습니다. 그런 귀신이 제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아는지 저한테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방마다 귀신들이 있었고 이건 뭐 사람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더군요. 집안을 둘러보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A씨와 B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집은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니 이사를 가라고. 더 이상 살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길래 제가 본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서 제가 A씨에게 물었습니다. 집 지을 때 아무 일 없었냐고 물었더니 기초 작업을 하려고 땅을 팔 때 물이 하도 나와서 이상하긴 했는데 그 나오는 물을 퍼내고 집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집 아래에 수맥이 있는 건데 이상한 게 수맥이 있더라도 귀신이 꼬이는 건 몇 명 안 되는데 이 집은 정말 장난 아니게 많더군요. B씨가 제발 저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전 테마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속인도 아니고 귀신만 볼 뿐이라 도와드릴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단지 A씨가 부탁해서 상황만 보러 왔다고 얘기를 해주고 무속인이나 종교분들을 불러서 재령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고 B씨에게 복숭아 나무가지로 만든 조그만한 인형을 가족 수대로 전달하고
집에 있을 때는 이 인형을 꼭 몸에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고 전 A씨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 일로 전 흉가가 꼭 버려진 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집터가 공동묘지니 운기가 강한 터는 아니고 단지 수맥만 있는 거고요. A씨는 와줘서 고맙다고 저녁을 사주셔서 저녁을 먹고 집에 왔는데 그 이후부터 3달을 그 침대에 누워있는 처녀 귀신한테 시달리고 겨우 벗어났습니다. 제 방은 문과 창문의 영적 방어라 해야 하나? 염주 및 십자가, 복숭아 나무가지 등으로 막아놔서 일반 잡기들은 절대 못 들어오는데 그 처녀 귀신은 뚫고서 오더군요. 지금이야 일이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흉가에서 만난 처녀 귀신 얘기를 해볼게요. 별로 안 무서울 수도 있으니 긴장하지 마세요. 이미 말했듯이 제 방에는 문과 창문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되어 있답니다. 창문 위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가지와 벼락 맞은 대추 나무가지, 제가 아는 스님이 준 108염주가 걸려 있고요. 문에는 유명한 부속인이 써주신 부적과 창문과 마찬가지로 여러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웬만한 불령이나 잡기들은 절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흉가에 갔다 온 다음날 저녁에 전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하고 9시경에 귀가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제 방으로 와서 늘 하듯이 컴퓨터를 부팅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한창 하는데 뒤에서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한기가 갑자기 느껴진다는 건 근처에 귀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 방은 영적으로 방어가 되어 있어 웬만한 귀들은 접근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한기가 점점 세지더군요. 마른 침을 삼키고 뒤를 돌아보니 그 흉가에서 만난 처녀 귀신이 그 모습 그대로 제 뒤에 서 있더군요. 놀라서 비명도 안 나오고 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방에 침입했다는 건 잡귀 수준이 아닌 악귀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도 안 하고 무려 3시간을 버티고 있다가 문 쪽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전 부모님이 걱정돼서 그 귀신을 쫓아나갔지만 이미 없어지고 없더군요. 부모님께 뭐 본 거 없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얘기하시고 즉 타겟이 저뿐이란 걸 알았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는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제 주위를 맴돌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있는데도 화장실 문을 뚫고 상체만 내밀어서 보고 있는데 진짜 환장할 뻔했습니다. 덕분에 변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친과 데이트하는 중에도 나타나니 낮이건 밤이건 계속 나타나니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더군요. 무려 3달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니, 원한이 있다면 해코지를 하던가 아니면 얘기라도 하던가. 이건 나타나기만 나타나고 제 주위만 맴돌이 진짜 돌 뻔했습니다. 참다 못해 저 위에 108염주를 주신 스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 귀신은 네가 먼저 얘기를 걸 때까지 네 주위를 맴돌 것이니 얼른 가서 말을 붙여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귀신을 볼 때는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하고 말을 거는 건 절대 금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을 걸라 하니 놀란 거고요. 원래 영과는 대화를 하지 않는 법이란 걸 잘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스님이 말씀하셨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가 먼저 말을 안 걸면 절대 안 사라지고 끝까지 네 옆에 있을 거다. 그리고 말을 걸 때에는 부적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곳에서 말을 붙여보거라. 전 다시 집으로 와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귀신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지 30분쯤 됐을까? 제 앞에 모습을 보이길래 머릿속으로 말했습니다. 너 왜 나한테 붙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귀신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말했습니다. 한참 뒤 제 머릿속으로 난 단지 외로워. 내가 외로워하는데 네가 날 본 거잖아. 책임져. 전 시겁했습니다. 책임지라니. 이거 잘못하면 평생 붙어 있겠구나. 네가 원하는 게 뭐야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니 그 귀신이 난 친구가 필요해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너랑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친구라고 반문하니 그렇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외로워하는 귀신을 앞에 두고 한참 생각하다가 난 친구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네가 안고 다닐 수 있는 인형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 귀신이 한참 동안 절 쳐다보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잠시만 기다려라. 곧 다시 오마라고 말하고 전 후다닥 집으로 내려가 제가 안고 자던 테디베어 빅사이즈와 귀신과 소통할 수 있는 부적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 그 귀신이 보는 앞에서
인형과 부적을 태우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 인형을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안고 다녀라. 그럼 덜 외로울 거야. 그러자 귀신이 절 보며 웃는 듯한 얼굴로 스르르 사라지더군요. 그 이후로 그 처녀 귀신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이제는 외롭지 않나 보군요. 그 귀신에게 시달린 3달 동안 변비에 살이 24kg이 줄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뻔했죠. 하지만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니 슬프기도 하고요. 저 처녀 귀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서 늘 말하듯이 이 이야기가 거짓말 같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은 자기가 몸으로 겪지 않는 이상 안 믿어지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겪어본 흉가 중 3위 정도의 무서움을 가진 흉가입니다. 이 흉가는 1960년대 한 화전민 가족이 전원 자살한 집으로 생김새는 초가집 비슷했죠. 방이 2칸, 광이 1칸, 부엌 1칸 이렇게 있는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을 알게 된 경위는 마을 어르신 얘기를 술자리에서 우연히 듣고 그 어르신에게 물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려면 저희 마을에서 차 타고 25분 정도 가서 산을 2개 정도 넘으면 3번째 산 중턱에 있는 집입니다. 탐사하러 낮에 갔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못 받아서 그냥 소문이구나 생각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밤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밤에 거길 가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음날이었거든요. 금음날에는 음기가 좀 강해져서 귀들이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는 날입니다. 그날 밤 저는 손전등과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영적 물건들을 가지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아주 쉽게 찾아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는 무려 2시간을 헤맨 끝에 겨우 그 집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그 집을 가려면 나무와 나무 사이로 들어가야 하는데 양쪽 나무에 웬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눈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불빛이 쏟아지더군요. 바로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왼손에는 염주를 오른손에는 프레쉬를 버리고 복숭아 나무가지로 만든 인형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들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어디를 가느냐라고 묻더군요. 난 저 집에 볼 일이 있어 갑니다 라고 대답하니 남자들이 저 집에는 산자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아가야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전 당신들이 누구인데 저 집에 못 가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니 우린 저 집에 묶여있는 영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을 해서 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저 집에는 애기들과 창기들이 모이는 장소이니 네가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더군요. 저 집에는 고승들이 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한참을 뜸들이다가 그 남자들이 말하길 절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서 보고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전 알았다고 대답하고 좀 더 앞으로 가서 그 집을 살펴보니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 집 마당엔 목 매달아서 죽은 귀신부터 약 먹고 토하다 죽은 귀신, 종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죽은 귀신부터 호랑이 한테 뜯겨서 죽은 창기까지 장난이 아니더군요. 진짜 그 남자들이 아니었으면 전 그 집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을 겁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기란 진짜 말로 표현 못합니다. 한 15분 살펴보다 다시 돌려서 그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남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절 구했냐고 물으니 그 남자들이 이젠 자기들도 더 사람을 죽이긴 싫다더군요. 이젠 자기들도 이곳을 떠나 승천하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전 그 남자들에게 전 살려줬으니 조만간 승천하실 거라고 말하니 그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르르 사라지더군요. 전산에서 내려와 제가 아는 스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넌 왜 그런 곳만 찾아다니냐고 한바탕 호통을 치시고 2번 다시 그런 행운은 없을 거라고 하시며 절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니 108배하고 가라 해서 108배하고 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가 엄청난 비기를 느껴서인지 몸이 아무 이유 없이 일주일을 아팠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 겨우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흉가 근처를 가지도 않고 기기나 한기가 느껴지는 곳은 피해 다녔습니다. 이런 게 진짜 흉가입니다. 귀신 한두 명 나온다고 흉가면 제 주위에는 널린 게 흉가입니다. 2번째 이야기, 언니는 과식증. 우리 언니는 과식증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언니의 식사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원래 꽤 잘 먹는 편이었지만 간식을 먹는 일도 찾아주고 식사량도 매끼 2인분은 좋게 먹을 정도였다. 스스로 운동은 조금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식욕은 더해갈 뿐이었다. 이전까지는 평범한 표준 체형이었던 언니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즈음 되니 누가 봐도 비만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희미하게나마 언니가 과식증에 걸린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지만 다른 가족, 특히 어머니는 언니에게 거의 관심이 없어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언니는 성격이 얌전한 데다 부모님이랑 잘 맞지를 않았다. 그 탓에 학교나 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잘 꺼내질 않았었다. 하지만 성적은 평균 정도였고 운동신경도 꽤 좋은 편이었다. 친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자주 집에 데려오거나 놀러가기도 하고 누구에게든 싫은 표정 보이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던 터였다. 하지만 여름 무렵이 되자 그것도 점점 뜸해져 갔다. 나는 걱정이 되어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괜찮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괜찮아. 나중에 운동할 거니까. 언니는 웃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어머니는 점점 살이 쪄가면서도 끝없이 먹어대는 언니가 보기 싫었는지 고함을 쳤다. 너는 집안 살림을 다 들어먹을 작정이니 더 먹어댈 거면 집에서 나가버려. 언니는 조금 슬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음날부터 평범한 정도로 식사량을 줄였다. 언니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식사량을 유지했다. 나도 과식증이 이렇게 쉽게 낫는 건가 싶어 의아하면서도 다행이라 여길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릴 리가 없다. 그로부터 2주가량 지난 8월의 어느 날 새벽 1시 넘어였다. 나는 영 잠이 오질 않아 물을 마시려고 2층의 내 방에서 내려와 1층 거실로 갔다. 거실 불을 켜려고 하는데 안쪽 부엌에서 잘그락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그뿐 아니라 어렴풋한 빛도 보였다.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몰래 부엌을 살펴봤다. 거기에 있던 건 언니였다. 언니는 반쯤 열린 냉장고 앞에 앉아서는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질겅질겅 껌을 씹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불을 켜자 언니가 뭘 먹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었다. 날고기였다. 어머니가 사온 쇠고기를 언니는 익히지도 않고 마구 뜯어먹고 있었다.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언니가 앉은 주변에는 닭고기, 채소, 햄, 날달걀, 마가린, 소스와 마요네즈 같은 조미료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다. 뒤쪽 서랍도 열려 건어물과 킹 믹스 같은 것들도 마구 널려 있었다. 그리고 언니가 투한 듯한 엄청난 양의 구토물이 바닥 가득 쏟아져 있었다. 나는 패닉에 빠져 언니의 어깨를 잡으며 날고기를 뺏었다. 언니, 왜 그래? 뭘 먹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언니는 이제껏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한 눈초리로 나를 보며 대답했다. 괜찮아. 말투만은 평상시와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대답이었다. 어떻게 봐도 망가져 버린 것 같은 언니의 모습을 보자 도저히 공포를 참을 수 없어 나는 울부짖었다. 도와달라거나 부모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단지 울고 있자. 그걸 듣고 부모님이 뛰쳐나왔다. 부모님은 제각기 설명을 구했지만 나는 계속 울고 언니는 이전처럼 조금 슬픈 듯한 얼굴로 침묵할 뿐이었다. 그 후 다시 토하기 시작한 언니를 보고 부모님은 서둘러 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곧바로 위세척을 받았지만 위장에 균이 들어갔을 우려가 있어 회복할 때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 사건이 터지자 그제야 간신히 부모님도 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다. 퇴원 후에는 지금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게 거짓말같이 느껴질 정도로 언니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언니는 날뛰거나 폭언을 하는 것 하나 없이 그 후에도 이전과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했다. 지금까지 이상했던 것들에 관해서는 나도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라고 인정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치료도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언니는 진학을 위해 공부에 힘쓰고 나도 일상생활로 돌아왔다. 이전보다 조금 상냥해진 부모님과 함께 아무 일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달 지난 겨울 언니는 자살했다. 갑작스런 일이었다. 그날은 일요일로 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구네 집에 놀러갔던 터였다. 집에 돌아왔다가 친구네 집에 뭘 주고 왔네. 가지러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다시 나갔던 게 마지막이었다. 그 전날도 심지어 집을 나가기 직전까지도 언니에게 뭔가 변화는 없었다.
이전보다 조금 밝아졌을 뿐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었다. 언니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산속에서 나무의 줄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옆에 떨어져 있던 받침대 옆에 미안해요. 라고 쓴 유서를 남긴 채 그 후 장례식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했기에 언니의 방은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겨우 모든 일들이 끝나고 조금 안정을 찾을 무렵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해 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나는 서랍 안을 정리하다 뒤죽박죽 쑤셔 넣어져 있던 봉제 인형과 잡동사니 속 세 권의 노트를 발견했다. 화려하지 않은 표지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저것이 또 내 이야기를 무시한다. 그 쓰레기 이야기만 들어대고 빨리 죽어. 언제나 같은 장소에 모여드는 걸 보면 기분 나빠. 벌레만도 못한 것들, 개미만도 못한 것들. 트럭이라도 날아와 받아버리면 좋겠네. 거기에는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자세하게 적혀있는 한편 우리 가족과 학교 교사, 친구들의 언행과 거기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붉은 볼펜으로 노트 가득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일기였던지 거의 매일 페이지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글이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날짜는 언니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날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가장 오래된 노트 첫 표지에는 6권이 더 있었지만 태워버렸어. 라고 적혀 있어. 이전부터 이런 걸 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언니가 죽은 마지막 날 일기에는 날짜와 더불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페이지 한가운데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은 모양새로 언니가 생긋 웃으며 목을 매달고 있는 그림이 말이다. 지금은 나도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다. 물론 언니가 저런 말로를 걷게 된 건 분명 내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언니와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목 없는 귀신. 제가 목 없는 귀신을 본 건 밤에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로변에 위치해서 가로등도 많고 어둡지도 않습니다. 새벽 2시쯤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야식거리와 술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앞 30m쯤에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제 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비기와 역한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 전 귀신만 만나면 죄다 악령이고 등급이 상위 등급들만 보는지. 그 여자는 머리가 없고 잘린 목 주위에서 피만 잔뜩 흘리며 저한테 다가오는데 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드디어 끝나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아주 무서웠습니다. 더군다나 갖고 다니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와 복숭아 나무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지갑 속에 있는 부적 한 장. 점점 그 여자가 다가오는데 전 움직일 수도 없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1m 앞에서 이 귀신이 멈추더니 갑자기 쪼그리고 앉았죠. 흘러내리는 자기 피로 글자를 땅바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일어서더니 손가락으로 자기가 쓴 글자를 가리키고는 제 옆으로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 냄새란 아직도 토할 것 같습니다. 그 귀신이 쓴 글은 넌 내가 찾는 남자가 아니야. 그 남자를 보면 알려줘. 그 귀신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 글을 읽었는데 그 귀신이 누굴 찾는 건지는 몰라도 그 남자가 그 귀신한테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당연히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나한테 나타나서 저 글을 썼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단지 느낄 수 있는 건 저 남자에 대한 그 귀신의 원한과 집념만 느껴지더군요. 전 엄청난 비기를 느껴서 인지 다음날부터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해서 3주 정도를 고생하고 풀렸습니다. 사람이 엄청난 비기를 느끼거나 받으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생겨서 아프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가끔 밤에 퇴근하다 보면 그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는 걸로 봐선 아직도 그 남자를 찾지 못했나 봅니다. 그 귀신과 조응할 때의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는데 말로는 제대로 전달 못한 듯 싶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들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제 말이 거짓말 같다고 생각되시면 그리 믿으세요. 어차피 이런 일들은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지 않는 이상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죠. 귀신을 목격하거나 자기 주위에 있을 때 효과 있는 물건입니다. 소금은 옛부터 소금은 부정적인 것들을 정화해 준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하강령들한테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햇살이 잘 비추는 곳에 놓아둔 소금이어야 합니다.
귀신을 향해 뿌리거나 자기 주위에 뿌려놓으면 됩니다. 단 상급령들한테 어설프게 뿌렸다간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이나 염주나 십자가 등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워낙 효과가 대단해서 이 나무만 보여줘도 도망치는 영들이 있을 정도입니다만 한 가지 단점이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구하면 웬만한 영들은 그냥 무시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복숭아 나무가지는 원래 중국에서 퇴마사들이 쓰던 건데 언제부터 한국에 전해졌는지는 모르고요. 이 나무로 인형이나 나무가지를 한 뼘 정도 길이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단 이 나무도 조건이 있는데 집안에서 자라는 복숭아 나무는 절대 안 되고 집 밖에서 자라는 나무에다가 가지의 방향이 꼭 동쪽인 방향으로 뻗은 나무가지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지를 길게 잘라서 령들을 후려 패면 됩니다만 그건 퇴마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은 그저 몸에다 지니고만 있어도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터가 좋지 않은 별장.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지점에 한 별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빨간 벽돌이 아름다운 집이지만 알고 보면 귀신 들린 집입니다. 이 별장을 지을 때 풍수지리가가 여긴 음지가 강해서 집을 지을 곳이 못 된다고 별장 주인을 말렸지만 이 별장 주인은 그 말을 무시하고 집을 짓죠. 집이 원공되고 세 달도 못 가서 별장 주인은 사고로 바보되고 부인은 가출. 자식들은 물에 빠져 죽고 차 사고로 죽었죠. 이 별장에 제가 간 이유는 이 별장을 사신 분이 아버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서 가보게 됐습니다. 낮에는 별로 운기가 안 느껴져서 별장 근처 마을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밤 11시에 다시 가봤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영들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거실 전체가 귀신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영들인지 영체가 흐릿하고 느껴지는 귀기들도 약해서 무시하고 들어갔죠.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귀신들이 절 피해서 움직이는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 곱디 고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 귀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절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시더군요. 그리고 옹알이 하듯 뭐라 웅얼거리시는데 들리지는 않고 한참을 할머니 앞에 서서 있었죠. 그러자 할머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사라지시더군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많던 영들이 도망치듯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대체 무슨 놈이 나오길래 영들이 도망치지? 저도 사실 무서워서 복숭아 나무가지 큰 거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손에 들고 주위를 살펴보는 순간 집안의 문이란 문들이 죄다 한 번에 닫히더니 퍼런 불빛이 제 주위를 날아다니더군요. 기아까지 동반한 걸 보면 악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악귀가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얼굴 반쪽이 화상을 입어서 징그럽고 청바지에 일반 회색 티를 입은 남자였는데 온몸에 뭔 너의 구멍이 그리 많은지 구멍이 대략 30개 정도. 더군다나 구멍에서 구더기는 흘러내리고 얼굴에서도 이상한 액체가 나오고 냄새는 역겹고 귀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목없는 여자 귀신은 이 남자 귀신에 비하면 어린애 수준이더군요. 숨도 막혀오고 정신도 희미해지고 결국 전 정신을 잃었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다음날 오후 한 병원에서였죠. 아버지가 제 옆에 계시더군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제가 들어가서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길래 주인분과 둘이서 후레쉬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제가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기신 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서 그 주인분을 불러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처에 계셨는지 10분도 안 돼서 오시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와 주인분한테 제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드리자마자 전 또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즉, 그 귀신을 말하거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날 바로 퇴원하자마자 제 친구를 재령해준 무속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속인이 한숨을 푹 쉬더니 넌 어제 네 조상님 아니었으면 죽었다고. 네 조상님이 널 살리려고 대신 희생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귀신을 생각도 말하지도 말라더군요. 그 귀신의 귀기가 아직 제 몸에 남아있어서 반응하는 거라고. 그리고 넌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 언젠가는 죽는다고 진지하게 경고를 하더군요. 그리고 절 지켜주는 조상님이 한동안은 안 오실 거라고. 당분간 자제하라고 말하시더니 저를 내쫓더라고요. 다음에 그런데 갔다가 걸리면 자길 볼 생각도 말라면서 전 집으로 와서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